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60대입니다. 최근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왔죠. 다행스럽게 남편은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을 했고 지금은 반려견 3마리와 반려묘 2마리까지 대식구들과 함께 여유롭게 지내고 있답니다. 자식들은 어쩌고 있느냐고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어요. 다들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하고 있죠. 남편도 저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 기댈 생각은 눈콧만큼도 하지 말라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저와 남편이 키워낸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큰애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솔직히 저도 남편도 배움의 깊이가 깊지 않다 보니 첫애는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첫애를 키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죠. 없는 살림에도 첫애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었답니다. 아마 요즘 엄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착한 애라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잘 자라주었죠. 지금은 국제 변호사로 미국에서 외국인 며느리와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답니다. 막내딸은 멋들어진 집을 짓고 싶다고 하더니 건축을 전공해서 유명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난해 결혼을 했답니다. 사위는 둘째 아들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 지금은 막내딸과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사위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과 죽어라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으로 보고 있으면 저희 남편과 참 많이 닮았다 싶었어요.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정말 사람이 진국이랍니다. 딸은 아빠를 닮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말이 진짜 맞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 자랑이 끝날 줄을 모르냐고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부부의 자식 농사가 뭐든 다 성공인 것은 아니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말 많고 탈 많았던 둘째 아들 내외 때문이거든요. 아직 이야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네요. 머리도 지끈거리고요. 그만큼 둘째 아들 내외는 제게 있어서 사고뭉치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깊은 배신감을 남긴 사람 중에서 5손가락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답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달리 참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어요. 공부는 일찌감치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는 저희 부부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반대하는 청개구리 그 자체였죠. 무슨 사춘기를 혼자서만 겪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답니다. 그나마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를 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재수해서 약대로 진학을 하더라고요. 졸업 후에는 제약회사에 들어갔고요. 비록 어린 시절 가출도 밥 먹듯이 하고 친구들과 싸움박질도 셀 수 없이 하고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자신의 몫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며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있었죠. 나름 평화롭게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둘째 아들의 폭탄 선언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뭘 한다고 네가? 결혼이요. 결혼하려고요. 최대한 빨리. 아니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면 뭐 그냥 하는 거냐? 만하는 사람은 있어서 하는 말이야? 당연하죠. 누굴 바보로 하시나.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은 연애 전적도 화려했는데요. 어떤 여자애를 만나더라도 100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편이기도 했지만 매번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말하고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넘어가다 보니 남편도 저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이번에도 그냥 저러다 말겠지 싶었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정색을 하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나 남편은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둘째 아들의 얼굴을 빤히 보기만 했어요. 속으로 농담을 하나 싶었지만 둘째 아들은 이번에는 진짜라고 하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죠. 저는 밖에서 보면 안 되냐고 했지만 둘째 아들은 프로포즈까지 한 사이라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왜 참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 역시도 둘째 며느리를 보자마자 처음 했던 생각이 참하다였거든요. 목소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하루 종일 둘째 아들이 데려올 사람이 누굴까 긴장하고 있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과하지도 않게 적절한 선에서 음식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모습에서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났나 싶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공연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과는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들었죠. 참으로 둘째 아들다운 만남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둘째 아들과는 5개월 정도 만났으며 결혼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죠. 똑부러지는 대답에 남편과 저는 이번에는 진짜 결혼할 생각이 맞기는 한가 보다 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둘째 며느리가 제법 마음에 들었답니다. 둘째 며느리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처음 한 것은 상견례까지 마친 뒤였어요. 신혼살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요, 어머니. 저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요.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좋았냐고요? 설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는걸요. 아직 저희가 모아둔 돈도 얼마 되지 않고 그의 직장이나 제 직장이랑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큰 집에서 두 분만 사시는 것도 너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아직 막내도 있고 해서 괜찮아. 신혼생활도 있는데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어른들이랑 같이 산다고 눈치 볼 것도 없이. 눈치는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이랑 함께 살면 더 좋죠. 아직 제가 미숙한 것들이 많아요.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울게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지금의 집을 팔고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계획이었거든요. 식구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시키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로 둘이서 독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둘러 이야기했어요. 지금 저희가 독립해서 집을 구한다고 해도 겨우 25평 아파트가 전부일 텐데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하면 좁을 것 같아서요. 적어도 45평은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구할 돈이 없거든요. 아니 25평이 어때서? 그 정도면 둘이 살기에는 충분히 넓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방이 3개는 되는데 못 키울 게 뭐가 있겠어. 어머님 그렇게 좁아 터진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45평은 되어야 사람 사는 느낌이 들죠. 하여튼 저희에게는 아직 집을 구할 만큼의 여유가 없으니 들어와서 살게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해주시려고요? 아파트? 결혼 자금을 보태라고 4천만 원 줬잖니. 그 돈에 대출 좀 받아가지고 집 사면 되지. 저는 당시에 아이들 결혼할 때마다 결혼 자금을 4천만 원을 보태면서 알아서 쓰라고 했었거든요. 첫째도 그렇게 했고 막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본인들이 얼마만큼이나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4천만 원이 더 생겼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에게 4천만 원은 그리 성에 차는 금액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니 얼굴색이 확 변하고는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네, 그이한테서 받았어요. 그 돈은 저희 결혼 비용으로 쓰기로 했고요. 그나저나 어머님, 저희 들어와서 살기로 그이랑 이야기 다 끝냈으니까 어머님께서도 저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내가 널 싫어한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널 싫어해? 제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자꾸만 밀어내시잖아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시던데 왜 그러세요? 둘째 며느리는 너무 서운하다고 하며 며느리가 모시고 산다고 하면 좋아하시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결혼 허락은 왜 하셨냐는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결국 저는 둘째 며느리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답니다. 식구가 늘어났다는 낯선 감정이 처음에는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아침에 수저 하나 더 놓으면 될 정도로 둘째 며느리가 바쁜 것도 있었지만 천성이 다정한 건지 저나 남편에게 정말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한 달은 갔나? 초반에는 아침 준비를 돕겠다고 일찍 내려오더니만 점점 기상시간이 늦어지더군요. 급기야 일어나서 아침 먹으라고 부르면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어머님, 아직 시간 이르잖아요. 조금만 더 자게 두셔도 될 텐데 왜 깨우세요? 아침을 먹고 출근해야 할 거 아니야. 아침 준비 다 해놨으니까 어서 나와서 숟가락이라도 좀 놔. 그렇기는 한데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서 씻고 숟가락만 놓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어머님, 진짜 상주 가정부 쓰시는 건 어때요? 아침마다 저나 어머님이나 바쁘게 준비할 거 없이 상주 가정부 쓰면 편하잖아요. 둘째 며느리는 가정부가 있으면 뭐하냐며 식사 준비는 여전히 자신이 하는데 이건 사람을 써도 쓰는 것 같지 않다고 중얼거렸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시기는 했지만 저는 식구들 식사만큼은 꼭 제 손으로 준비하는 편이라 다들 출근한 이후에 오셔서 다른 가족들 퇴근하기 전에 나가셨거든요. 며느리는 그것이 꽤나 불만인 모양이었고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더러 아침을 차리라고 시킨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다 준비하고 며느리는 일어나서 상 차리고 숟가락만 놓으면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혼자서만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이나 우리 막내 그리고 둘째 아들 녀석도 함께 도와서 자기 밥그릇 국그릇은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며느리 혼자서 고생하는 그림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고작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구나 하고 실감했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며느리는 상주 가정부를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했답니다. 제 고집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지만요. 어느 날 모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기절할 만큼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둘째 며느리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봤던 터라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에서 10년 이상 일해주신 분이라 실수할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제가 분명히 메모 남겨뒀죠. 오늘 저녁에 입어야 하니까 드라이해서 가져다 두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그걸 아침에 두고 가셨는데 어떻게 벌써 드라이를 맞춰서 둬요. 내일이나 되어야 되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 거였으면 특별히 메모 남겨두지도 않았겠죠.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면서 왜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해요? 둘째 며느님이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가능한 일을 부탁해야지 이건 억지라고요. 이봐요. 누구더러 둘째 며느님이래. 아주머니 작은 사모님 작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날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 쳐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님께서도 저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억지 쓰는 건 둘째치고 지금 이게 무슨 경우랍니까? 어머님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 종년 주제 어디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대꾸야 대꾸가. 정말이지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어머니 뻘 되는 사람한테 저렇게 막말을 막 내뱉을 수 있는지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을 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저희 집에서 일을 봐주시는 분은 하나같이 10년 이상씩 일해주시는 분들이라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둘째 며느리를 부르며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냐고 화를 냈어요.
제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둘째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허둥거렸죠. 저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먼저 사과를 드렸어요. 저희 등장에 당황스러웠던 것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는지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고개만 숙이시더군요. 저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제가 며느리를 잘못 가르쳤다며 거듭 사과드리고는 충격받으셨을 텐데 일찍 들어가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가사 도우미 분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둘째 며느리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눈동자를 굴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머리를 굴르는 것이 너무 훤하게 보이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제가 분명 아침에 출근하면서 시켰는데 아주머니께서 먼저 저를 무시하셨어요. 오늘 저녁 만찬에 입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세탁소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미리미리 부탁을 해야지. 아니면 네가 출근길에 했었어야지. 그리고 네 어머니 뻘 되는 분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어머님, 어차피 저 사람이랑 우리는 갑과 을의 관계예요. 고용주와 고용인인데 그럼 존대하면서 지낼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네가 밖에 나가서 돈 가지고 사람을 막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만 내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싶거든. 아주머니께 너희가 쓰는 층은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할 테니 네가 알아서 사람을 부리든 마음대로 하렴. 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둘째 며느리 때문에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사람을 쓰자고 했죠. 둘째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과했다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딱 느낌이 왔어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내일 당장 아주머니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또 공손하게 대할 것 아니면 아주머니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죠. 저는 이때부터 둘째 며느리가 좀 무섭기도 하고 꺼려지기 시작했죠. 물론 다음날 둘째 며느리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답니다. 한번 저에게 들킨 것이 기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둘째 며느리에게 이상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둘째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눈에 들어왔어요. 한 번은 막내딸 결혼을 앞두고 예물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막내딸과 사위 둘이서 고르면 될 일을 가지고 뭘 나까지 부르느냐고 한 소리 하기는 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더라고요. 요즘은 당사자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된 마음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도통 말을 안 해주니까 알 길이 없어 답답했는데 이렇게 예물을 같이 보러 가자고 하니 반가웠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자신도 따라가면 안 되느냐고 묻더군요. 막내딸은 상관없다고 했지만 저는 내심 좀 찝찝했어요. 보석상에 도착한 저희 모녀는 예물로 할 반지와 시계를 보면서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어요. 막내딸은 반지는 심플한 것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결혼반지는 결혼반지다워야 하는 건 아니겠나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둘째 며느리가 보이질 않더군요. 어디를 갔나 했더니만 구석에서 자기 혼자 뭘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막내딸에게 그나마 가장 무난하면서도 끼고 다닐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반지를 골라 손에 끼워주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분명 혼자서 보석을 구경하고 있었던 둘째 며느리가 쓱 고개를 내밀더니 한마디 거들었죠. 그건 결혼반지가 아니죠, 어머님. 적어도 다이아가 크게 박혀있어야 결혼반지다운데 그건 무슨 장난감 같잖아요. 여기 이 주변으로 다이아가 촘촘하게 박혀있는 올해 첫 출시된 라인입니다. 올해 나왔든 작년에 나왔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가씨, 이 반지 너무 없어 보여요. 아니, 결혼반지라면서요. 이때 아니면 언제 알이 큰 반지 받아보겠어요? 이왕이면 큰 알 박혀있는 걸로 해요. 언니 의견은 고마운데 일하다 보면 너무 알이 큰 반지는 불편하더라고요. 결혼반지는 늘 끼고 있잖아요. 이럴 때 불편하면 뺐다 꼈다 해야 하는데 차라리 끼고 다니기 쉬운 걸로 할래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 잡은 예산에 너무 알이 큰 반지는 무리예요. 막내딸은 방긋 웃으며 제가 끼워준 반지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그런 막내딸을 보며 혀를 차더니만 가게에 있는 점원들까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생각 없이 내뱉었어요. 아가씨, 남자 쪽이 이 정도도 해줄 수 없다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거 어때요? 아가씨 정도의 조건이면 더 좋은 사람들 넘치게 만날 텐데. 아가씨가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결혼 준비하면서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면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언니, 말은 좀 가려서 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는 시집 올 때 뭘 해가지고 왔다고 그런 말을 해요? 둘째 오빠야말로 우리 엄마가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준 돈으로 했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칠 거 있어요? 아가씨, 갑자기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저는 그저 아가씨가 걱정돼서. 그러니까 그 걱정 과하고 쓸데없으니까 넣어두시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감나라 배나라 하실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막내딸의 일침에 둘째 며느리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게 물들더니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는 쏜살같이 사라졌죠. 저는 막내딸에게 말이 너무 심한 건 아니냐고 했지만 막내딸은 어깨를 으쓱이며 둘째 며느리가 점점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둘째 며느리가 가장 꺼려하는 사람은 막내딸이 되었답니다. 막내딸까지 결혼해서 독립해 나가자 큰 집에는 저희 부부가 둘째 아들 내외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둘째 며느리는 집에서 점점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분명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 정중하게 대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없다며 큰 소리로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만 이제는 제가 있어도 화를 내더군요. 그나마 예전처럼 막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랫사람 대하듯 행동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둘째 며느리의 행동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운전을 해주시는 백 기사님께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짜증을 내더군요. 아저씨, 제가 아침에 바쁘니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제가 나왔을 때 문 앞에 대기하라고 몇 번을 말해요. 회장님께서 급하게 나가실 일이 있다고 하셔서 모시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핑계대면 다 넘어갈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기사도 확 바꿔버릴 줄 아세요? 당신 같은 늙은이보단 젊은 사람이 행동도 빨라서 아버님도 좋아하실걸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백 기사님께서는 진심으로 운전을 그만두실 생각도 하셨다고 했죠. 그만두겠다고 하셨을 때 남편이 얼마나 둘째 며느리에게 화를 냈는지 몰라요. 어디서 자기 사람에게 그만두라 마라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이죠. 둘째 며느리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도 백 기사님께도 행동을 조심하더군요. 제가 둘째 며느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은 가족 모임에서의 일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미국에 있던 큰아들 내외가 휴가차 귀국을 한 날이었죠. 오랜만에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기념하고자 근사한 곳을 빌려서 식사를 하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못 보는 큰아들 내외는 물론 화상전화로만 인사를 나누었던 첫 손주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무척 떨리는 마음이었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둘째 며느리에게는 좀 유별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좋으시냐고 묻더니 제가 너무 큰아들 내외를 반기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반가운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둘째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은 자기들인데 너무하다고 했죠. 모시고 산다니. 나는 분명 처음부터 독립하라고 했는데 들어와서 산다고 했던 쪽은 너희였다. 내가 너희더러 밥을 하라고 했니? 집안일을 시키길 했니? 모시고 산다는 말이 어딨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머님. 그냥 말 실수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화를 내세요. 형님이셨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면서. 둘째야,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 첫째가 귀국한 이후부터 지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너희한테는 그렇게 안 해준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이 너무 형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죠.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섭섭하다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가족끼리 모인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큰 며느리가 미국 사람이라 저와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매번 볼 때마다 한국어가 늘어서 오더니만 이제는 능숙하게 구사할 정도였죠. 큰며느리는 그동안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가족 모임의 웃음 버튼이 기꺼이 되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다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요.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바로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대화였죠. 형님은 영영 미국에서 안 돌아오시는 거죠? 아예 아주버님더러 이민을 오라고 하지 그러세요? 이민은 무슨... 우리 3년 정도만 더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인데 아이 키우기가 한국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한국을요? 설마 형님 본가로 들어오실 건 아니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이와 이야기해봐야지. 그 집은 제 거예요. 신발을 생각 조금도 하지 마세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문고리를 잡은 제 손에는 힘이 들어갔어요. 자기 집이라니 멀쩡히 저희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왜 둘째 며느리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의 이런 궁금증은 금방 해결되었어요. 그 집이 어떻게 동서 거야? 어머님이랑 아버님 집이지. 동서 혹시 지금 본가에서 사는 이유가 그 집 때문은 아니겠지? 왜 아니겠어요. 그 집은 꼭 저희가 받을 테니까 형님은 꿈에서라도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그 집에서 왜 버티고 있는데. 듣고 있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아니 근데 아직 두 분 정정하신데 누가 받는다 누구 거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 난 빼줘. 그런 이야기에 조금도 관심 없으니까. 큰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말투로 둘째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죠.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정색을 하고는 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큰며느리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죠. 저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물려줄 재산은 조금도 없으니 바라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쁘게 시작한 가족 모임은 제게 최악의 기억으로 남았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막내도 결혼했으니 우리가 초반 계획했던 대로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했어요. 남편 역시 원하던 일이라 뛸 듯이 기뻐하며 땅을 받은 곳이 있다고 의욕적으로 제게 설명했어요. 저는 남편이 골라둔 몇 군데 중에 그나마 교통편이 편리한 곳을 정해 막내에게 말해 집을 짓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녁 식사 시간에 둘째 아들 내외에게 말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둘째 며느리가 충격을 받은 얼굴로 묻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이 집을 팔기로 했다뇨. 저희한테 어쩜 상의 한 번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집인데 우리가 너희한테 왜 얘기를 해야 하니? 둘째야, 우리가 너희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문제니? 이보르처럼 막내 시집 가면 외곽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새삼스럽게 무슨. 당신도.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우리 다 독립시키고 나면 두 분이서 오붓하게 전원생활 즐기고 싶어 하신다고. 아니 그건... 하여튼 어머님, 저희는 어쩌라고 그렇게 결정하세요. 어쩌기는 직구해서 독립하면 되지. 회사 근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도 많던데. 제 말에 둘째 며느리는 미치고 환장해서 팔짝 뛰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겠냐고 대답했어요. 잔뜩 불쌍한 표정을 짓는 둘째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처음 저 연기에 속았던 지난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웃으며 대답했죠. 지금까지 번 돈은 다 어떻게 하고? 너희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 집 살면서 한 번도 생활비 낸 적도 없잖니. 나도 달란 말 안 했고. 그건 너희가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독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야. 생활비? 당신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하지 않았어? 둘째 아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순간 그동안 둘째 며느리가 둘째 아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는 생활비를 따로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둘째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했지만 둘째 아들은 정색을 하고는 지금까지 그 돈만 모았어도 몇 천만 원은 될 텐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느냐고 따져 물었죠.
둘째 며느리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눈짓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딱 잘라 말했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그건 궁금하지 않다. 너희도 빨리 좋은 집 구해서 나가 살아. 너희 나가는 대로 우리도 정리할 테니까.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내쫓으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둘째야, 우리가 언제 쫓아냈다고 그러니? 당장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한두 달 사이에 정리하라는 말이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너희 시아버지랑 내 명의로 된 집이야. 이 집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란다. 둘째 며느리는 입을 뻥긋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금방 포기하고는 식사도 마치지 않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그런 둘째 며느리의 마음은 알기나 하는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얼굴로 새로 살 집은 정하셨느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내외를 독립시킬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버렸답니다. 바로 둘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이라니?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 아직 초반이라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임신일 줄은 몰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축하한다. 임신이라니 경사구나. 내가 아빠가 된다니. 진짜 내가 아빠가... 둘째 아들은 잔뜩 벅찬 얼굴로 아빠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이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둘째 며느리는 임신 초기에 안정이 필요하다며 회사를 휴직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도저히 독립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독립 문제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문제의 그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었어요. 그날도 오전에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남편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함께 있던 백 기사님 말에 의하면 차에 탈 때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고 했죠. 그 길로 신호고 뭐고 다 무시하고 병원으로 달려가 주신 덕에 늦지 않게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지만 남편은 좀처럼 정신을 되찾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이런 일이 막상 닥치고 보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벌벌 떨면서 병원으로 간 저는 남편이 응급수술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수술 결과와는 별도로 남편은 좀처럼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기다려보자고만 했고요. 그렇게 시간만 자꾸 흘러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병원에서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길 바라며 VIP 병동을 지키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만 보내던 저는 간만에 집에 다녀오기로 했죠. 남편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면 혹시나 의식이 빨리 돌아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둘째 며느리의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아주 큰 목소리로 까르르 웃어가며 난리도 아니었죠. 솔직히 시아버지가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뭐가 즐겁냐고 따져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론 둘째 며느리의 잘못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억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친 상태라 잔뜩 삐뚤어진 상태였죠. 한마디 하려던 그때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화에 몸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 영감탱이 아직 병원이지. 응, 아직이야. 응, 이대로 의식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아, 엄마, 알아. 당연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지. 응.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밝은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깨어나질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더군요. 자그마치 재산이 200억이야, 엄마.
이 노친네가 가진 돈이 200억이라고. 아싸. 드디어 이 노친네 죽는다. 엄마 생각해봐. 그 영감탱이 죽으면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재산은 어머니한테 가겠지. 엄마, 네 이야기 좀 들어보라니까? 다 생각이 있어. 그럼.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둘째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다 뜯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비틀거리자 함께 들어왔던 백 기사님께서도 침통한 얼굴로 저를 부축하며 입술을 꾹 깨물고 계셨죠. 저는 점점 가빠오는 숨을 깊게 들여마셨다 내뱉으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 와중에도 둘째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되었어요. 유언장이야 손보면 그만이지. 내가 이미 다 사람을 포섭해 뒀거든. 영감탱이 저지를 하다 눈 감으면 내가 이미 오리해둔 변호사님이 유언장 싹 바꿔치기 하기로 했어. 아직 가짜 유언장이 완성되지 않아서 좀 기다려야 돼.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당장 죽는다고 해도 장례 절차가 있잖아 엄마. 그 절차 끝날 때까지는 시간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해결 봐야지 뭐. 내가 말했지? 나만 믿으면 된다고? 이제 이 큰 집도 내 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이 맛에 그 인간이랑 결혼했지. 이혼? 당연하지. 내가 재산만 딱 챙기고 나면 그 인간이랑은 끝이야. 이미 내가 그 인간 쫓아낼 그림까지 다 그려뒀다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엄마도 이제 이런 큰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저는 더 이상의 대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미 다리가 풀려져서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었지만 백 기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돌아왔죠. 백 기사님은 혼자서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런 백 기사님을 돌려보내고 남편과 단 둘이 남았답니다. 저는 남편의 마른 손을 붙들고 방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속삭였어요. 저는 절대 둘째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때였어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나마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너무 놀라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제가 혹시나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제 손을 잡아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내 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곧 의사 선생님께서 오셨고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의료진들께도 신신당부했죠. 그 뒤로 며칠은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였고 팔이 조금씩 떨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곧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바람은 곧 현실이 되었고요. 남편이 드디어 눈을 뜨고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매달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힘겹게 유언장을 공개해달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보면 다 알 거라는 수수께끼 같은 답변만 남기고요.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에게 다 생각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는 백 기사님께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데려가라고 말했죠. 백 기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난 저는 부디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는 둘째 아들 내외는 물론 남편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귀국한 첫째 내외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한 막내 내외까지 모든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로 모여서는 제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두 눈을 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때였어요. 백 기사님께서 아들과 함께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뜨고는 가족들에게 남편의 유언장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다들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둘째 며느리가 가장 심하게 놀랐고요. 어머니, 아직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유언장이라뇨? 왜? 너희 아버님도 동의하신 일인데 뭐가 문제라도 되니? 아직 회복도 못하신 아버님께서 동의하셨다뇨. 이런 서류를 마음대로 열어보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 걱정은 넣어두렴. 내가 유언장을 바꿔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어. 제 말에 전곡을 찔린 둘째 며느리는 말을 얼버무리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백 기사님께서 데려온 변호사에게 큰 소리로 낭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든 남편이 제게 공개하라고 한 것에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적어둔 유언장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 내용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충격을 받아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죠. 남편이 작성한 유언장은 고발문에 가까웠거든요. 당연 그 대상은 둘째 며느리였고요. 남편의 유언장에는 둘째가 그동안 빼돌린 생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었어요. 야근을 핑계로 드나들었던 호스트바는 물론 불법 도박까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변호사의 낭독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둘째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으로 변해가기만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었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시기가 되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가 진정 둘째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한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이 아이는 그의 아이죠.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가 내 아들 외에도 여러 남자들 만나고 다녔다는 증거가 이렇게 가득한데 그 아이가 내 손주가 아닐 확률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니? 어머니, 제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저를 모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 빼돌린 것도 맞고 도박을 좀 한 것도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수치심을 주시면 안 되죠. 여보는 내 말 믿지? 어떻게 이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닐 수가 있겠어, 어? 그럼 검사해보면 알겠네. 검사해보면 당신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 당신 만약에 검사해보고 당신 아들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짓밟은 대가 어떻게 지불할 거냐고! 둘째 며느리가 악을 쓰며 외쳤어요. 둘째 아들은 강하게 나오는 둘째 며느리 앞에서 움찔하더니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죠. 저는 만약 뱃속의 아이가 우리 핏줄이라면 둘째 며느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나름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도 둘째 며느리는 아랫니스를 깨물며 불안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에서 정말 뱃속의 아이가 우리 핏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때였어요. 가만히 서 있던 백 기사님께서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게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죠. 백 기사님께서는 대답 대신 화면을 가볍게 터치만 하셨어요. 그리고 곧 핸드폰에서는 모인 사람들이 다들 얼어버릴 정도의 놀라운 사실이 둘째 며느리 목소리로 나오고 있었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의 대화였어요. 깔깔거리며 말하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에 잔뜩 굳은 얼굴로 다른 가족들이 둘째 며느리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둘째 며느리가 몸을 날려 핸드폰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그때였어요. 저도 듣질 못했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뭐 어째, 키워야지. 엄마, 아니거든. 아이가 무슨 혹이야. 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결실인걸. 엄마 설마 아이가 이 집구석 핏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당연히 아니지. 아이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아이거든. 엄마가 반대만 안 했어도 나는 그 사람이랑 아니다. 엄마가 반대한 덕분에 내가 한미천 단단히 챙길 수 있었다. 그렇게 보니까 엄마가 반대하길 잘했네. 그치? 둘째 며느리는 절대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나 다름없었죠. 저와 가족들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둘째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둘째 며느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치기 바빴죠. 이건 뭐 유전자 검사는 해볼 필요도 없겠는데 너는 도대체 내 아들을, 나를,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을 뭐라고 여긴 거니?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도 못할 수가 있느냐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어머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바닥에 주저앉은 둘째 며느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둘째 며느리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둘째 며느리가 뻗은 손에 닿을까 몸을 비틀기까지 했죠.
둘째 며느리는 뿌리치는 둘째 아들의 바짓단을 붙들고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둘째 아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 받지 않아도 될 상처까지 받았을까. 저는 사람을 불러 둘째 며느리를 밖으로 끌어내도록 시켰어요.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나갈 수 없다고 발버둥 쳤지만 우리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았죠. 저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 부탁해 둘째 며느리의 옷이며 화장품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가방에 우겨넣은 채로 밖으로 쫓아냈어요. 둘째 아들은 그 와중에도 택시를 불러 둘째 며느리 친정 주소를 주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그렇게 저희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둘째 아들 내외 사이에 남은 것은 이혼 소송장이 전부였어요. 합의 이혼을 생각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죽어도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에는 소송으로 넘어갔죠. 남편이 유언장에 남겨둔 증거들이 도움이 되어 이혼에는 큰 무리 없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깨어난 남편에게 어떻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우연한 기회에 호텔에서 남자와 나오는 둘째 며느리의 모습을 봤고 그 이후로 둘째 며느리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가 빼돌린 생활비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30억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둘째 며느리가 얼굴 들고 업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죠. 공연적 업계가 생각보다 좁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인맥을 총동원하여 둘째 며느리가 두 번 다시 자신이 하던 일을 할 수 없도록 몇 가지 손을 써두었죠. 둘째 며느리는 위자료 이야기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자신이 피해를 준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독이 오른 우리 가족들이 자신을 말려 죽일 생각이라고 집 앞은 물론 둘째 아들의 회사까지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둘째 아들의 결정이 너무 과한가요? 고작 불륜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뿐인데 과한 위자료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의 사연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농업은 인류의 기원과 그 시작을 같이 하며 인류의 찬란한 문명의 기반에는 항상 이 농업이 함께했습니다. 농업은 과거로부터 앞으로의 미래까지 인류와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와 인류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를 넘어서 초고도 문명에 가까운 최첨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지금에도 이 농업이 없다면 그러한 인류 문명의 초고도 발전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었겠지요. 갑자기 시작부터 뜬금없이 왜 이렇게 농업에 대해 찬양을 늘어놓느냐고요? 저는 오늘 평생을 열심히 농사만 지어서 남동생들 다 기르고 딸 자식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낸 착하고 순수한 시골 아줌마인 우리 친정엄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셨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셨던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시댁에 무시를 당한 일화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그 사실이 너무나 언짢고 불쾌해서 시작부터 농업에 대한 찬양을 마구 늘어놓은 것입니다. 세상 착하고 부지런한 시골 농부인 우리 엄마를 변호하려고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얘기 시작할게요. 엄마는 한반도 남쪽 땅에 끝없는 평야가 펼쳐진 어느 시골 마을에서 대대로 분홍이었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엄마의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그 지역 논밭은 다 엄마네 집 소유였대요. 그런데 그런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게을렀던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의 아버지가 평생을 놀고 먹으면서 대대로 쌓아오고 가까웠던 재산을 탕진하면서 사셨대요. 농사라고는 손에 대본 적도 없고 돈이 필요하면 뒷산 논밭 몇만 평 팔고 또 그 돈이 다 떨어지면 키우던 소 몇백 마리 팔고 그런 식으로 평생을 한량으로 사신 거죠. 엄마는 아주 어릴 적까지만 해도 증조할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재산이 좀 있어서 꽤 부유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대요. 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어느새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철이 들 무렵에는 이미 할아버지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몇 마지기 땅만 남겨놓은 채로 그것으로 농사를 지어서 근근히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해요.
장녀였던 엄마는 학업을 포기하고 열심히 농사일을 도와서 남동생들을 서울로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했답니다. 자신이 입을 것 먹을 것 아껴가며 열심히 땡볕에서 일해서 동생들을 위해 희생한 거죠. 엄마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어요. 한량이었던 할아버지와 몸이 약한 할머니 사이에서 동생들을 먹여 살릴 생산력이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대요. 지금도 삼촌들은 엄마의 말이라면 껌뻑 죽습니다. 삼촌들에게는 거의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니까요. 엄마는 여자임에도 힘도 좋고 농사 수완도 좋아서 마을에서도 유명했대요. 몇마지기 남짓 물려받은 땅을 잘 불려서 제가 꼬꼬마 어린 시절 즈음 됐을 때는 할아버지가 팔아먹었던 땅을 어느 정도는 되찾았어요. 그렇게 생산력이 좋았던 엄마는 도청에 초대받아서 우수농업인 표창 같은 상을 탄 적도 있어요.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일꾼 아저씨들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여장부였죠. 그렇게 든든한 엄마와 마을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 아래에서 저와 오빠들은 무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경을 해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CC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 당시 군대에서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남편은 순진한 시골 처녀였던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저를 매일 졸졸 쫓아다녔어요. 맨날 서울의 화려한 아가씨들만 만나다가 시골 느낌 다분하고 억양이 짙은 사투리를 쓰는 제 모습이 그간의 여자들과는 많이 색달라서 매력을 느꼈대요. 그때까지 연애라고 해본 적은 없던 저는 순진한 시골 처녀였던 우리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던 아빠의 얘기가 생각나서 호기심에 한번 만나나 볼까 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남부럽지 않게 자란 서울 깍쟁이 느낌의 전형적인 부잣집 외아들이었어요. 남편 부모님은 청담동에서 고급 한우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처음에 저를 꼬실 때 계속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사줄게 했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그 가게가 남편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곳인 걸 알고는 부담스러워서 결혼 전까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을 무렵 남편은 결혼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가 평생 고기 반찬만 먹여줄 테니까 믿고 따라오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때쯤 학교 선배가 차린 스타트업에 입사 제의를 받은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3년 이내 망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만큼 초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입사 제의를 받은 제가 결혼까지 선택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제 하던 일은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대표였던 선배가 저에게 높은 직급과 함께 일정량의 스톡 옵션까지 보장해준다고 했어요. 초기 연봉을 만질 수 없는 대신에 이러한 혜택으로 대신해주겠다면서요. 만약 이 회사가 차후에 크게 성장을 한다면 제게도 커다란 메리트가 있는 제안이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입사를 결정하고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지금은 내 꿈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 얘기는 당분간 좀 미루자. 미정아,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도 너 일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게 할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고 나서도 일에만 집중해. 그리고 우리 아직 어리니까 아기는 나중에 가져도 되고. 그렇지만 막상 결혼하고 난 뒤의 현실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그래. 우리 동아리 선배 미경 언니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일에 집중도 거의 못하고 아기도 안 낳기로 했었는데 어느새 애가 들어서서 지금은 그냥 주부로 살고 있잖아. 사실 부모님이 얼른 결혼하라고 성하셔. 너도 알다시피 내가 늦둥이의 외아들이잖아. 얼른 손주 보고 싶다고, 그리고 네 얼굴도 한번 보고 싶다고 매일매일 얘기하셔.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너랑 결혼이 하고 싶고. 알겠어, 오빠. 그럼 1년만 나한테 시간을 줘. 이 회사 들어가서 적응 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그래, 그럼 1년이다. 약속! 그렇게 1년 동안 저는 새로 입사한 선배의 스타트업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고 남편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부모님의 가게에서 장사 실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니던 회사가 꽤 비전이 있었던 모양인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고 약속했던 1년보다 좀 더 빨리 남편의 부모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진혁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진혁이가 허구한 날 여자 바꿔 만나다가 이제야 짝을 찾았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또 그걸 여자 쪽에서 1년을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얘가 아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처자인지 내가 늘 궁금했어요. 그래, 회사 다니고 있다고? 아이, 엄마, 내가 또 언제 허구한 날 여자를 바꿔 만났다 그래. 그리고 다 지난 일이야. 나한텐 미정이밖에 없다고. 우리 미정이 능력도 좋아서 벌써 회사에서 임원이야, 임원. 아무리 스타트업이지만 임원 아무나 다는 줄 알아? 에이그, 이 쓸개 빠진 놈아. 엄마랑 얘기 중이니까 넌 좀 빠져 있어봐. 네, 어머님. 오빠랑은 대학 시절 만나서 지금까지 잘 연애했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선배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어서 오빠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혹시 어머님, 아버님께도 민폐가 되진 않았는지 송구스럽네요. 아니, 나야 뭐 늙음하게 본 외동아들 얼른 장가 보내고 손주도 보는 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수건이니까 뭐 탐탁진 않았지만 우리가 또 진혁이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꼭 맞는 색시 찾았으니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느라 또 그새 애 아빠도 나도 얼굴에 주름이 한 줄 더 늘었다오. 우리가 이놈 새끼 막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기른 것 같아. 아유, 늙은 엄마 아빠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어디다 쓰냐? 내용은 아들을 탓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혼인을 지연시킨 저를 돌려서 원망하는 듯한 말투여서 조금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늦둥이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여 구체적인 결혼 계획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식장이랑 뭐 이런 것들 날짜 잡히고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양가가 상견례 하기로 해요. 진혁이 너 우리 집안 품격에 맞게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아,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무슨 일 한다고 하셨지? 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농지로 평생 농업에 종사하셨고요.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으로 오래 일하시다가 어머니 일이 점점 고되다고 하셔서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같이 어머니 농사일 도우면서 지내고 계세요. 농사요? 농사라고 했어요? 어머, 얘 진혁아, 너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엄마. 농사가 뭐 어때서? 내가 미정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장모님이 농사 열심히 지어서 미정이 서울로 유학 보내서 가능했던 건데. 아니, 뭐 어떻다기보다 청담동이랑 농사는 조금 어색하지 않니? 저는 저 들으라는 듯 노골적으로 자신의 집안은 청담동 출신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은근슬쩍 농업에 종사하는 저희 집을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거슬렸습니다. 제가 언짢아 하는 기색을 남편이 눈치챘는지 얼른 제지하며 나섰습니다. 아이, 엄마. 청담동이 언제부터 청담동이야. 여기도 옛날에 다 논밭이었어. 암튼 나 미정이랑 결혼 안 시켜주면 집 나갈 거니까 마음대로 해. 어이구,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아무튼 자세한 건 상견례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말려주어 그날 처음 뵌 시부모님과의 자리는 그렇게 일단락되었으나 마음속에 찜찜함은 남겨둔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시댁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던데 시부모님이 남편을 오냐오냐 키워서인지 적어도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위안 삼았습니다. 그래, 결혼해도 나랑 오빠랑 사는 거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사는 거 아니잖아. 나도 내 떳떳한 직업 있겠다. 오랫동안 나만 바라본 오빠 생각해서 더 이상 이 결혼은 미루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다행히 회사 일로 바쁜 저 대신 남편이 준비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동에서 프리미엄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 진혁이 엄마예요. 시골에서 올라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엄마마, 드디어 사부인을 뵙는구만이라. 오돌은 평생 농사만 지어뿐지라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요. 그저 오돌 딸내미 잘 좀 이쁘게 봐주셔. 엄마마, 우리 사부인 겁나게 세련돼 불구만요. 아따 미정아, 이런 줄 알았으면 엄마도 그
그 뭐시기요? 미용실 가서 머리랑 그 거시기 하는 거 뭐시요? 메이크업? 아이, 그라제. 그 메이크업인지 뭔지 하고 올 걸 그래 불었다, 야. 엄마마, 사투리 안 써본다는 걸 곳에다 거시기 해버렸구만요. 아유, 아유, 반가워요. 미정이 엄마예요. 네, 아주 화끈하신 분이네요. 진혁이랑 미정이 오래 만났고 서로 많이 좋아하니까 더 이상 결혼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두 집안이 하나가 돼서 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예단은 언제 어떻게 전달하실 거죠? 네, 어머님. 저 오빠한테 듣기론 예단은 생략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난 그런 적 없다. 어떻게 키운 우리 진혁인데 우리처럼 좋은 집안에 시집 오는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돈댁 성의가 보고 싶은 거야. 사부인, 저희 맘 이해하시죠? 아, 그것은 미리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던 것이기여서 아유, 돌아가거들랑 우리 아저씨랑 상의를 좀 해야 쓰겄는데 그래도 될란가요? 네, 사부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 청담동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어느 집안과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마주할 며느리 또한 어느 정도 품격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아따, 미정아. 사부인이 돌려 안 말해본지고 시원하게 말씀 한번 잘하신다, 야. 근데 우돌은 농사만 지어온 농사꾼들이라 어떻게 될란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막내딸 시집 보내본다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요. 예, 그럼 잘 준비하시고 예식날 뵙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돌발 발언과 너무 당당해서 무례하다는 말조차 어색할 정도의 무례함을 겪은 저는 돌아서서 바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오빠, 분명히 예단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아, 그리고 어머니는 꼭 그 얘기를 우리 엄마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셔야 안 돼? 미안해, 미정아. 나도 엄마가 갑자기 그럴 줄은 몰랐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얘기해 볼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봐. 그렇게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시어머니께 얘기를 전달했는진 모르겠으나 며칠 후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선 일이 잘 안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시애미다. 진혁이한테 예단으로 또 한마디 했다면서? 미정아, 우리 이제 가족 될 사이인데 이 문제로 더 이상 껄끄럽게 얘기 없도록 하자. 아들 장가 보내면서 사돈댁한테 성의 표시 요구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걸 너도 사돈댁도 아셔야 돼. 그렇게 알고 잘 준비해서 보내도록 해라.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죠. 오빠 뭐야? 어머님한테 잘 얘기한다며. 내가 뭐 오빠 집안에 돈 주고 자리 사서 들어가는 거야? 돈 안 내면 오빠한테 시집도 못 가는 거냐고. 미정아, 미안해. 이거 하나만 양보해주라. 내가 예단으로 온 돈 진짜 최대한 빨리 다시 장모님한테 용돈으로 돌려드릴게. 우리 엄마 아빠 나 진짜 늦게 나와서 기르느라 고생하셨고 그렇게 귀하게 기른 자식 이제 장가 보낸다고 하니까 돈보다 무언가 사돈댁의 인정을 받고 싶으셔서 그러는 걸 거야. 많은 돈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너랑 장인 장모님이 양보해줘라. 응? 아니 뭐 저는 귀하게 키운 딸내미 아닌가요? 아무리 예단 문화가 우리나라 결혼 문화의 오랜 전통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그 돈 없어서 굶어 죽는 분들도 아니고 정작 삶아떼고 사는 사람들은 저랑 남편인데 왜 이렇게 저희 부모님한테 콧대를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이미 날도 잡고 상견례도 한 상황인데다가 남편이 예단으로 받은 돈은 금방 다시 사위 용돈이라며 엄마에게 돌려준다고 하니 그냥 결혼 절차 중 형식상 오가는 하나의 순서로 생각하자 하고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너무 미안해서 전화 한 통 드렸어요. 엄마, 나야. 오메, 시집 가느라 바빠 뒤져볼 것 같은 우리 딸이 어째 전화를 해버렸을까? 엄마, 미안해. 분명히 예단 얘기 없었는데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 꺼내서 많이 속상했지. 엄마마, 우리 딸이 이제서 철이란 게 들어서 거시기 해버리는구먼. 아유, 눈물이 앞을 가려불어.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야. 까지 예단 거시기 논 몇 마지기 팔아분지면 금방 아니겠는가. 그런 게 우리 딸은 그것은 아예 걱정을 하덜 말고 이쁜 새색시 될 준비나 잘 하쇼. 알겠는가?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유, 엄마, 우리 딸 울어본지면 엄마도 눈물이 나부러야. 아유, 얼른 전화 끊고 디비저 잡으러. 늘 표현은 거칠지만 항상 저를 위해서 그리고 오빠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엄마인 것을 알기에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예단을 전달하고 못 이기는 척 받은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만족을 하셨는지 그 이후로 결혼식까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고 시부모님 댁에서 집을 해주시겠다는 걸 저는 괜히 책 잡히기도 싫고 직장도 가까운 판교로 저희만의 자본으로 신혼집을 정했습니다. 남편도 청담동까지 출퇴근하기 어렵지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혼 이후로는 저희의 신혼생활은 무난하게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몸담은 스타트업 회사도 점점 업계에서 입지가 커지고 남편도 이제는 부모님께 배운 일이 익숙해진 데다가 젊은 감각까지 더해져 레스토랑은 날로 더 매출이 올랐고요. 하지만 가끔씩 시어머니로부터 불쾌감을 느끼는 일들이 잊을만 하면 발생해서 그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야야 미정아, 엄마가 요번에 집에서 담근 메주랑 김치랑 이것저것 해서 사부인 댁에 보냈으니까 가서 인사 한번 드려보러. 그놈이 숙성이 겁나게 잘 된 거라 네가 어릴 적 엄마한테 배워본 대로 청국장 한 사발 끓여불면 사부인이 끔뻑 좋아하실 거구먼. 정말은 엄마가 시어머니 드린다고 직접 담근 메주랑 반찬들을 보냈다고 하길래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 댁에 찾아뵀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배운 요리 솜씨로 친구들이나 남편한테 요리를 해주면 모두가 다 맛있다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엄마표 레시피로 만든 청국장이면 콧대 높은 시어머니도 분명 제게 더 마음을 여실 거라 여기고 그간의 앙금도 좀 풀고자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시부모님 댁 마당에는 엄마가 보낸 각종 선물들이 그대로 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거 잘 받으셨네요. 근데 이거 냉장고에 얼른 안 넣으면 금방 맛이 변할 텐데요. 제가 냉장고로 좀 옮길까요? 냅둬라. 그거 반품 신청했고 이따가 택배 아저씨가 수거하러 올 거야. 네? 왜요,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가 어머님 드린다고 직접 담근 거예요. 예.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이니? 청담동에서도 최고급 재료만 엄선해서 파는 식자재 품질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둘째가라면 서러운 집이야. 아니, 집이 아니라 기업이지, 기업. 사부인께서 얼마나 오래 농사를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직접 거래하는 업체 아니면 먹거리는 선물로 받지 않어. 너도 알다시피 너희 시아버지가 진혁이랑 속 약한 거 쏙 빼닮아서 아무거나 함부로 못 드시잖니. 사부인께는 마음만 잘 받겠다고 전해드려. 저는 정말 치욕스럽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졌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누군가에게 농사 지은 걸 선물할 때는 절대 어느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정말 저희 오빠랑 제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드시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업체에서 식자재를 납품받으시기에 저 높은 시어머니의 콧대는 내려올 줄을 모를까요? 아니, 아직 안 가고 뭐하고 서 있어? 오늘 손님들 오시기로 했으니까 어서, 응? 아니, 너 지금 우는 거니?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다고 울고 앉아있어?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엄마가 시어머님께 보낸 각종 선물들을 들고 제 차에 구겨 넣었습니다. 예! 그걸 왜 네 차에 넣어? 이따가 택배 아저씨 온다니까. 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대로 붕 하고 차를 밟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보낸 재료들을 꺼내서 엄마의 레시피대로 청국장을 만들었죠.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쯤에는 온 집안이 엄마표 청국장 냄새로 진동을 했어요.
와, 여보, 오늘 청국장 끓인 거야? 나 엄청 배고팠는데 얼른 먹어야겠다. 남편은 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식탁에 앉아 엄마표 청국장으로 밥을 3공기를 비웠습니다. 와, 우리 여보 요리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건 정말 특급 요리인데? 이게 다 웬 거야? 오빠, 속 괜찮아? 속? 무슨 속? 이 뱃속? 완전 괜찮지. 왜? 나 몰래 락스라도 탔어? 장난치지 말고. 오빠 아버님 닮아서 속이 약하다며. 근데 내가 해준 청국장 먹고 속 괜찮냐고. 그렇지. 근데 우리 여보가 해준 음식 먹고 한 번도 탈난 적은 없는걸?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오늘 어머님 댁 갔다가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저는 오늘 어머님 댁에 갔다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남편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가 정말 그랬다고? 그래, 어머님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진짜 우리 엄마 또 왜 그랬대. 미정아, 너가 이해해. 우리 엄마 가게에 대한 자부심도 평생 해온 레스토랑에 대한 자부심도 너무 커서 그래. 내가 여보가 만든 청국장 그대로 들고 가서 엄마 드시라고 할 테니까 잠깐만 있어봐. 됐어. 그거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둬. 나 어머님께는 한 입도 드리기 싫어. 왜 또 그래, 미정아. 이제 할미 다 된 우리 엄마 좀 이해해주라. 오빠 맨날 이런 식이야.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 결국엔 내가 이해해라. 내가 다 받아들여라. 나도 이제 지쳤어. 결혼 전에는 자존심 센 어머님 사이에서 중재 잘해주는 것 같아서 믿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결국엔 다 나보고 받아들여라. 수능해라. 이런 식이잖아. 나한테만 그러는 건 100번 참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러는 건 너무 경우가 아니지 않아? 이거 이대로 우리 엄마한테 돌려보내면서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어느 사돈댁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정말. 됐어. 앞으로 해결 못할 거면 미안하다는 말 꺼내지도 마. 제일 듣기 싫으니까. 나 분명 엄마가 보낸 재료로 요리해서 오빠 먹였고 오빠 아무런 탈 안 났다. 그거 꼭 기억하고 어머님께 전달 드려. 알았지? 저는 그 길로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갈수록 무례해지는 시어머님의 태도에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착하고 잘해주니까 이것 때문에 이혼하기는 좀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시어머님이랑만 얽히면 두루뭉술해지는 남편의 태도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을 수학철이 끝나고 잠시 쉴 겸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한 달 정도 올라오시기로 했어요. 딸내미 신혼집도 구경할 겸 서울 사는 오빠들 한 번씩 다 보면서 서울 구경도 좀 하고 싶다면서요.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잘 보고 자란 저는 이번에 서울 구경 오시는 엄마 아빠한테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서울 구경 준비를 많이 했어요. 남편도 엄마 아빠 올라와 계시는 동안은 또 두 분께 얼마나 깍듯하게 잘하는지 저럴 때 보면 또 이혼 생각은 괜히 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부인 댁 가게에 들러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느낌이 심상치 않아서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냥 어머님네 가게는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지금 예약 손님도 많고 한창 바쁘실 거야. 저는 분명히 시어머니가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게 뻔해서 되도록이면 두 분을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 언제부터 요렇게럼 경우가 없어져 버렸어야. 딸 자식 보러 서울 올라와 버렸으면 당연히 사돈댁을 뵙고 가야 쓰는 거 아니겠는가. 나가 아주 쫙 빼입고 사모님처럼 찾아뵐 텐게 너희는 얻는 가히 채비나 해보러. 걱정이 한없이 앞섰지만 그래도 시어머님도 자기 손님들이 있는 업장이기에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도 그냥 인사만 드리고 금방 온다고 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며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오빠 알지? 나 또 어머님 무례하게 굴면 더 안 참는다. 오빠가 중간에 잘해. 알겠어. 오빠만 믿어. 세상 제일 못 믿을 말이 오빠만 믿으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간의 전례로 인해 하나도 믿음이 안 가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미리 말이라도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주 단단히 일러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님이 무례하게 굴면 저는 정말 참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찾은 시부모님의 식당은 한창 피크타임이어서 그런지 이미 홀과 룸은 꽉 차 있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장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룸 하나 비워뒀으니까 편하게 식사하고 가세요. 엄맘마, 사부인께 인사만 드려보면 되는 걸 사오는 뭘 또 이런 걸 준비했단가? 아유, 우리 장모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요. 제가 오늘 최고급 서비스로 모실 테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여보, 뭐해? 얼른 모시고 들어가. 아이고, 웬일이래? 언제 이렇게까지 룸을 준비했대? 오늘 오빠 믿음 좀 간다? 어허, 오빠야, 오빠. 오빠가 연애할 때 뭐라 그랬어? 고기 하나는 평생 원 없이 먹게 해준다고 했지? 얼른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요, 우리 여봉.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저 좋다고 졸졸 쫓아다닐 때 평생 고기만 먹게 해주겠다는 말. 그 말에 혹해서 데이트하러 따라 나섰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건 아니겠어요. 가끔 정말 밉상 같아도 오늘은 연애 시절 보던 복학생 오빠와의 풋풋한 시절이 떠올라서 잠시 긴장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룸에는 기본 세팅이 잘 되어 있었고 저랑 엄마 아빠는 자리에 앉아서 메뉴가 준비되길 기다렸어요. 아니 근데 미정아, 사부인은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신다냐? 그러게, 오빠한테 엄마 아빠 온다고 얘기 전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끼리 먹고 있어 불자. 계기를 눈앞에 두고 멀뚱멀뚱 있는 것은 괴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오. 알겠어 엄마. 우리끼리 먹고 있으면 곧 오시겠지. 아마 가게가 바빠서 그러신 걸 거야. 저는 내심 이대로 우리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시어머님이 안 들어오셨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기대는 1인분을 이제야 막 먹었을까 싶었을 때쯤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참을 먹고 있을 때쯤 저희가 있던 룸의 문이 드르륵 열렸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엄마, 사부인! 이제야 오서 불었소. 퍼뜩 여기 같이 앉아서 식사 들어요. 사부인, 이제 다 드셨죠? 죄송하지만 이제 룸 좀 비워주시겠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얼른 여기 비우고 새로운 손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야? 아따, 사부인, 어째 그러신다요? 아이, 오랜만에 뵙는디 이리 나가라 하는 게 어딨다요? 우들이 오늘 장사 손에 안 나게 매출은 확실하게 올려드릴 텐께 그런 것은 걱정을 마시고 얼른 와서 같이 한자리 해보러요. 사부인, 죄송하지만 저 2번 말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귀한 예약 손님 오시기로 해서요.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사돈댁 같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막 오는 곳이 아니에요. 특히나 저희 룸 손님들 다 강남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 예약만 받아서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진혁이가 그래도 장모님 생각한다고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나 본데요. 그 정도 드셨으면 얼른 일어나시죠. 다음에 진혁이 편에 저희 가게 1등급 제품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상식을 넘는 무례한 태도에 화가 끝까지 차올라서 폭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골 사람은 안 받는다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얘가 너 지금 시애미에게 태도가 그게 뭐야? 제가 막 더 한마디를 더 하려는 순간 엄마가 저를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아야, 최민정.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까 고로코롬 싸가지 없이 굴면 어디다 쓴다, 야. 가만히 조무리고 젖짝에 찌그러져 있어. 아니, 엄마. 이건 진짜 너무 경우가 아니잖아. 어허. 사부인 가게에 지돌이 누를 끼쳤다면 요거는 싸게 비워드리겠어. 그리고 우리 딸년이 무례하게 군 것은 제 얼굴을 봐서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쇼. 내 오늘 이 딸년 다리몽댕이를 단단히 분질러 놓을란께. 사부인께서는 오늘 남은 장사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와 아빠의 손목을 휘어잡고 룸을 나와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카운터에 있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사오, 이리 좀 와봐. 아니, 장모님, 왜 벌써 나오셨어요? 자네, 내 말 지금부터 똑똑히 들어. 안 그러면 오늘 아주 재미가 없어 번질 것이요. 에?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 자, 이 카드 받아. 요 놈으로 지금 여기 이 가게 주문 들어온 거 전부 결제해보라. 줄 서 있는 손님들 것도 다 한 번에.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 토시 하나 틀리면 뒤져보일 줄 알아. 예? 예. 말씀하세요, 장모님.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게 음식은 나 주식회사 퓨처팜스테이션의 대주주 장복자가 모두 지불하므로 손님 여러분은 오늘 드시고 싶은 것들 다 거시기하게 드시고 포장도 다 싸가서
가족들에게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주문하시고 부디 우리 사돈댁 가게의 번창을 위해서 앞으로도 허블나게 발걸음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려 불어요. 예? 아니 장모님 갑자기 왜? 어허 사오. 오늘 정말 장모한테 뒤져불고 싶은가? 이리 내. 나가 직접 얘기할란 게. 엄마는 남편을 밀치고선 손님 안내용 마이크에 서서 큰 소리로 얘기하셨어요. 마이크 테스트. 아야 미정아 잘 들려보냐? 손님 여러분께 지가 한 말씀 올려불겠습니다. 지는 여러분이 식사하고 계신 이 식당에 사돈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퓨처팜스테이션의 대주주를 맡고 있는 장복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쌀쌀한 날 끈질나게 줄 서 계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식사 비용은 나 장복자가 전부 계산합니다. 양껏 드시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또 드시고 그러고도 또 모자라시면 포장을 겁나게 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또 드셔불고 마음껏 다 드셔보소. 이 청담동 땅에서 오래 장사해 드신 사돈댁을 위해 나가 드리는 선물이니 고마움은 나한테 말고 서 계시는 세련된 사모님께 하시면 감사해 불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맛있게 드쇼. 와! 엄마의 화끈한 발표가 끝나자마자 가게 안은 손님들의 환호성으로 건물이 무너질 듯 쩌렁쩌렁 울렸고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일인지 내려오셨던 시어머님은 가만히 벙찐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대체 퓨처팜 스테이션은 뭐고 또 그 회사의 대주주가 엄마라니 이 뜬금없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매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차 설명드릴게요. 퓨처팜 스테이션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 선배가 차렸던 스타트업 기업의 이름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다른 이름인데 여기에 사연을 소개하고자 가명을 사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퓨처팜 스테이션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스마트팜이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력을 농업과 결합시킨 최신 각광 사업입니다. 인류 생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정보통신 기술, AI 기술, 로봇 기술, 나노과학 기술, 생명공학 기술과 융합시켜 최대의 농업 생산량을 도모하는 꿈의 산업이죠.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4조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에서 연평균 5.5%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작년인 2023년에는 5조 9천억 원의 규모를 웃도는 시장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선진국들은 모두 각광산업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40조 이상의 시장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소와 계절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상업용 건물에서 온도, 습도, 일광을 조절해서 사계절 내내 농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세상을요.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다던 제 꿈이 바로 이 스마트팜 사업이었어요. 대대로 그리고 평생을 농사꾼의 가문으로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농업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고 집안 대대로 농사꾼인 가문의 정신을 이어서 저 또한 이 농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싶었기에 현재는 대표이신 그때 당시 학교 선배의 스마트팜 사업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럼 엄마가 대주주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희 엄마가 천재 농사꾼인 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서두에 충분히 얘기했기에 그쯤 하기로 하고 아까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탕진했던 그 모든 재산을 정말 떼약볕 밑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한마디씩 어느 정도 되찾았다던 말씀은 드렸었죠. 그런데 유난히 다른 밭과 다른 농부들에 비해 생산력이 좋았던 엄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얻은 생산력과 재화로 농지 투자까지 겸해서 그간 잃었던 증조 할아버지의 땅을 거의 다 되찾아냈어요. 그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했죠. 사실 아버지가 빨리 은퇴한 것도 점점 규모가 다시 커지는 농지를 엄마 혼자서 운영하기에 너무 버거워서 엄마를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희 집안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이미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지 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 수완과 투자 감각이 남달랐던 엄마는 제가 몸담은 스마트팜 사업에서 큰 가능성을 보고 과감한 결심을 하셨어요. 저희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하고 대주주가 되신 것이지요. 엄마의 든든한 지원과 대표님의 타의 추종을 불어넣는 사업 수완으로 어느새 저희 업체는 신생업체임에도 스마트팜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위치로 도약하고 있었죠. 자,
이쯤 되면 한 기업의 대주주이자 세상 당당한 여장부인 엄마가 그 잘난 시어머니 한우 레스토랑에 골든벨 울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다들 이해하시겠죠? 천성이 소탈했던 엄마는 한평생 누구에게도 자기 재산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본받고 자라서 결혼 당시 콧대 높게 굴던 시어머니의 무례한 태도에도 저희 집안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소탈한 저와 엄마의 겉모습만 보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것이죠. 아니 사부인,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은 무슨 상황? 어이 딸, 무슨 상황인지 시어머니한테 정확하게 설명해드려 보러.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한쪽으로 모시고 가서 그간의 일과 왜 엄마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집안 아니라는 말도 꼭꼭 덧붙여서요.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어째 사부인, 요 정도면 나가 사부인께 사돈으로 인정받을 만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예 요 가게 저한테 파실란가요? 아이 돈도 많으신 양반이 이제 가게 나한테 파시고 어디 좋은데 놀러나 다니쇼. 아유 사부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어째 아까 당장이라도 우더를 내쫓을 것만 같던 그분은 어디로 가버렸대요? 아이 시골 출신 촌녀는 이만 물러가 볼까요? 사부인,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사과드립니다. 나가 그간 당장이라도 사돈댁이랑 연을 끊고 싶었지만서도 우리 사오가 미정이한테 잘하고 착하니까 꾹 참았어. 이번에도 나가 우리 착한 사오 봐서 딱 한 번만 더 참을라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미정이랑 우리 집 다시 한 번 더 무시하면 나가 미정이 손모가지 붙들고 당장 이혼시킬 거니 그리 하쇼. 그럼 우덜은 이만 시골로 내려갑니다요. 사부인, 제가 오늘 가게 마무리하고 전화 드릴게요. 아유,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부인.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째, 속이 좀 시원하냐? 아, 어쩌자고 시애미한테 코르코름 달려들어. 가만히 내비둬 보면 이 엄마가 싹 다 정리할 거구만. 이 엄마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냐? 엄마가 아니어도 내가 한 번은 얘기하려고 했어. 우리 집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 도를 넘잖아. 아야 미정아, 네 이날 이후로 엄마한테 약속 하나 해보라라. 앞으로 절대로 네가 시애미랑 맞서지 마라. 무슨 일 있으면 이 엄마가 다 막아줄 텐게. 그게 결국엔 네 남편이랑 혹여 나중에 태어날 너그 아그한테도 좋은 게 아니여. 엄마가 웬만하면 칼을 안 베드는데 이번만은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본 것이니까 사부인도 앞으로는 너 함부로 무시 못할 것이요. 그니까 앞으로는 너랑 너그 남편이랑 오순도순 사는 것만 약속하는 거요. 알겠지? 알았어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또 눈가리에 눈물 흘러번지면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우리 딸 요렇게럼 눈물이 많아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갈 것이오. 으이? 저는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것은 그간의 서러움과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최우선으로 지켜주는 엄마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을 치닫던 저희 집안과 시댁의 갈등도 엄마의 활약으로 어느새 일단락되었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시어머니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닌 게 아니라 웬일로 이번 설에 한가득 선물을 준비해서 엄마 아빠 집에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예, 사부인이 요새는 왜 청국장 안 보내주신다니? 아니, 나는 그때 그게 잘못 온 택배인 줄 알고 돌려보내려고 했던 건데 사부인이 오해를 하셨는지 그 이후로 도통 보내시질 않으신다 예? 이러시면서 뻔뻔과 귀여움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짓말을 하시곤 하셨어요. 사실 그간의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용서하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늦둥이로 태어난 외동아들인 남편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됐고 그 애지중지하는 과정이 타인에게는 이기심으로 발현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기 집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만 해도 저희 엄마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애청자 여러분들도 잘 느껴지시잖아요. 자기 집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남편은 철이 좀 덜 들었을 뿐이지 TV 사연에 자주 나오는 고부 갈등을 아예 나몰라라는 무책임한 남편까지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고맙고요. 애초에 엄마가 나설 것도 없이 남편이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싹 다 해줬으면 100점이었겠지만 그렇게까지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고 애초에 완벽한 인간이란 없다는 생각에 저는 지금의 남편도 충분히 수용하고 사랑합니다. 어쩌면 저도 남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더 돌아보고 살펴야겠지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땅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로서의 마주함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많은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오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다. 제가 어렸을 적 TV에서 많이 듣던 말이었고 적어도 제 세대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 여겨졌던 말이었어요. 이제 한국 사회도 점점 서구 문명을 닮아가고 있고 서양권에서는 우리나라만큼 결혼 당사자인 부부 외에 가족 구성원의 개입이 크지 않은 편이니까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새로운 서구 문명과 융합이 되면서 일종의 과도기를 거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확한 과도기의 시점에서 결혼한 것이 바로 저희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한 결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부모의 도움만으로 결혼을 한 것은 아닌 전통적인 모습과 서구적인 모습이 결합된 오늘날의 결혼 형태의 표본이 저희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와 같은 과도기의 결혼 문화를 겪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저와 저희 엄마가 겪었던 이 사건들이 단순 저희만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갈등을 겪고 또 이겨나가고 계실 분들을 응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쯤 쓰는데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한 통 와 있네요. 아가, 다음 주면 네 시아버지 생신이니까 이따가 와서 너 잘하는 청국장 좀 끓여다오. 진혁이가 어찌나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지 시아버지도 얼른 먹어보고 싶다고 난리네. 그리고 사부인 댁에 보낼 한우 선물 세트 준비해놨으니까 그것도 와서 찾아가고. 아니 어머님, 지난 설에 이미 한 번 보내셨잖아요. 이번에 새로 납품 제안은 신생업체에서 샘플로 선물 받은 건데 다른 누구보다 혜연이 아주 탁월하신 사부인이 먼저 맛보셔야 하지 않겠어? 설 선물은 설 선물이고 이거는 그냥 따로 또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라고 전해드려. 참 우리 엄마는 농부이지 맛감별사가 아닌데요. 아마도 엄마한테 그간 미안했던 마음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대한 표현을 저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리고 아마도 엄마가 가진 재력 때문인 것도 크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댁에서 저희 집안을 완전하게 사돈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 부분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만 청국장 끓이러 시부모님 댁에 가볼까 해요. 사실 진짜 가기 싫은데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 세상 누구보다도 날 아껴주는 든든한 엄마한테 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그것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나, 그 와중에 엄마의 문자도 한 통 더 와 있었네요. 아야 미정아, 사부인 댁에 청국장 한 통 보냈으니까 그놈 하나 끓여서 시부모님이랑 한 사발 먹어보러. 요번 놈은 아주 먹다 뒤져도 아무도 모를 맛이니까 그런 줄 알고. 엄마도 참. 아, 먹다 뒤져불면 끝끝내 누가 그 맛을 알아불겠어. 알겠어 엄마. 고마워. 사랑해. 엄마, 우리 딸이 사랑 고백을 해버렸어야? 아따, 이라면 또 눈가리가 촉촉하게 젖어버리는디 엄마도 우리 딸 사랑해불어. 자, 그럼 저는 든든한 엄마의 사랑을 듬뿍 안고서 시댁으로 출발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